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사상 처음 48,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소프트뱅크 그룹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엔화 약세가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AI 반도체 패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첨단 18A 공정 가동과 AI 칩 가우디 3로 엔비디아 독점 구도에 도전했습니다. IDM 2.0 전략으로 TSMC 그리고 삼성과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인 히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9일 발표했습니다. 사마륨, 디스프루슘 등 중요 금속과 합금이 새롭게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고 반도체, AI 등 군사용 전용 품목은 개별 심사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한국 CX 연구소에 따르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331조 원가량 늘었으나 개별 종목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종목의 시총은 되레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증시는 결국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죠.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시 하락에 한몫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2% 간가히 상승불 켜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주 약세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빅애플 스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마감 시황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를 어떻게 봤을까요? 목표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을 살펴보기 전 미국 증시를 정리해보는 시간 서울경제TV의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나홀로 선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일상을 눌렀고요. 엔비디아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주는 부진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전날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하루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연일 이어진 그 뭐 강세에 대한 피로감과 이제 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어쨌든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 게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5%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S&P 500은 0.3%,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0.12% 정도 각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할 거는 아마 엔비디아의 빛나는 독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빛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1.8%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반도체 수수를 승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승인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승인한 거군요. 5월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묶여 있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승인했던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원인보다는 아마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2번이나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오픈AI와 AMD의 어쨌든 연합 과정에서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비전이라든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많은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엘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락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75%, 테슬라가 0.8% 각각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전반적으로 약간 분석해드리면, 시장은 어쨌든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와 AI에 대한 어떤 중심으로 한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약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전날 이제 젠스당 CEO가 AI 낙관론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UAE보다는 제가 볼 때 이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힘입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약간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미국 연방정부와 이제 셧다운이 계속 9일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추석 연휴 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 한국은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증시가 없지만 미국은 증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미국 증시는 추석 연휴를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라든가 나스닥 모두 평생 없이 개장을 했으면서 이 연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수출 허가 소식이라든가 연준의 금리 논쟁,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을 허가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200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때 젠슨왕의 낙관론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그래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조정 국면에서 주목할 다음 모멘텀은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아무래도 AI 랠리로 인해서 높아진 주가 밸류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기업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증명을 하는지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포인트를 좀 해보면, 일단 높아진 기대치가 이제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간은 사실 약간 이제 조정이 잘 안 나오는 기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이제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기업들은 전체 이익은 전년 동기 대해서 약간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이제 9분기 연속 성장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끌어간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은 사실상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어쨌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그리고 실적을 어느 정도 할지가 아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 7개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어쨌든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대로 이어질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발표된 어떤 3분기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이 제시하는 4분기와 내년 전망의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금리와 인플레 압박 그리고 이제 관세 변수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실적 발표는 JP모건과 시티그룹도 금융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어닝 시즌의 막을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10월 22일입니다. 이날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상당한 많은 발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자신이 얘기한 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1, 2주간 여러분이 이제 변수로 보셔야 될 지수는 뭐냐면,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의 CPI와 PPI입니다. 이거에 어쨌든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대부분 하향 조정하지만 이번에는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S&P 500도 8%나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JP모건 등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10월 22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리더십 핸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앙은행 연방제도 내부에서 향후 금리 정책을 두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금리 인하 당시에는 일부 의원들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 0.25% 인하를 했는데 9개월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돌아섰지만 이 내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기자가 보도한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반발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의견 대립이 만장일치로 된 게 아니라 5대4로 간신히 됐다고 하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불안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심이 남아있다라는 아마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제 이 결정에 0.4%에서 4.25%로 인하를 했는데 이걸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회의록을 누가 가져가서 봤더니 다수의 위원들이 고용시장 둔화와 같은 어쨌든 하방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했지만 일부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걸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 신중론을 펼쳤는데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의 2%에 상회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한 위원은 오히려 고용 둔화에 더욱 어쨌든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0.5% 더 큰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둘기파와 매파에 상당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불안 요소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경계심이 있다는 낙관종 덕에도 있었지만 경계심이 아직도 있다,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상당수는 반대했다는 의견도 함께 존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의 신호는 어떤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 서비스 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에 이제 부동산 수요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은 고정금리라든가 모기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이 즉각적으로 주거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등 주거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동 시장의 영향력이 큰 게 어쨌든 물가입니다. 뭐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견고한 노동 시장이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 충격 및 정책 요인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과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특정 상품의 어쨌든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뭐 수입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초과 저축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고 수요를 자극하는 것 역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고용 시장의 둔화라든가 이런 지표를 확인하는 건 비노동 신규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노동 시장의 어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구직이라든가 이직에 대한 이 보고서 같은 것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구인과 이직률 모두 하락하며 고용 냉각 신호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 갈등이 자원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는 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번 조치는 자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 제3국까지 만든 제품까지 규제하는 건데요.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어쨌든 이게 뭐 제가 볼 때 약간 상징적인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의 가장 큰 특징은
역외 적용입니다. 역외 적용인데요. 이는 단순히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원료를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이 중국산 히토류를 수입해 만든 제품이죠. 연구자석이라든가 전기차 모터 등 미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자체만 아니라 이걸 만든 것들로 하겠다는 건데 통제 범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히토류 원료뿐만 아니라 합금이나 산화물, 철회된 품목 그리고 히토류에 관련된 채굴, 제련, 가공, 자석 등 모든 기술들을 전면에 넣었다라는 게 이채롭고요. 그다음에 제3국의 생산물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히토류가 0.1% 포함된 제품도 제3국에 수출할 경우에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는 사실상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에 중국을 통제해 두겠다라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 허가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 이제 허가제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통제 품목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 용도 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중 용도 물자는 뭐냐면 군용, 민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가능 물자라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군수업체가 해외 군사에로서 수출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이펙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요.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어쨌든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맞불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미국이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에 대해서 대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통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굴기를 압박하자 자신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들의 통제력을 글로벌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토류는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4차 혁명에서 어쨌든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어쨌든 통제는 자신들의 이제 원료 공급뿐만 아니라 가공 및 완제품까지 통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글로벌에 대한 통제를 다시 한 번 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안보와 어쨌든 전략자산에 대한 보호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무분별한 채굴이라든가 기술 유출을 막아보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아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기존 히토류뿐 아니라 6종 합금 금속까지 품목을 확대했다는 소식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에 통제를 두겠다라는 전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하자 중국이 맞불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경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까지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공급망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이 히토류 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료용 강국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하겠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들의 원강을 구하더라도 중국이 이 부분을 사실상 다 통제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상징적인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수의 미국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핵심 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토류의 공급 부족은 어쨌든 단순한 원자재 상승을 넘어서 생산량 감소라든가 납기 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국내 주력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국경 밖 제품까지 통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기차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원자재의 상승을 넘어서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AI 중국에 졌다라는 키워드인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CEO가 의미심장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위태로우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쓴소리를 한 건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젠슨항 CEO가 CNBC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젠슨항 CEO가 CNBC에 왜 나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의 어쨌든 샘 올드만 CEO가 그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이야기했던 모든 주식들이 다 뛰었습니다. 언급만 해도 막 뛸 정도로 샘 올드만의 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 이제 영향력에서 AMD가 상승을 했고 이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젠슨항은 AI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력, 전력, 데이터 인프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면 오히려 미국은 혁신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중국이 자체 AI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미국 기업들의 어쨌든 시장 접근성이 위축된다는 거죠. 계속 이거는 이제 젠수당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걱정하기 때문에 중국을 개방해라, 중국을 압박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국을 압박하면 자신들이 제일 먼저 손해를 보고 상당수의 이제 어쨌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해 발언은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어쨌든 매출의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시장 접근을 위한 전략적 어떤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AI 세계 전체가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젠스당의 말은 결국 AI는 국경이 아닌 생태계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끼리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결국에 그 사용을 계속하게 되는 약간 안드로이드냐 이제 애플이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AI도 이런 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I 패권의 경쟁의 판도는 기술보다는 정책 유연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풀어주길 바란다, 계속 이렇게 지소를 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반도체는 이제 몇 나노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국경이 아닌 생태계 싸움,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젠슨왕의 경고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현재 미국 규제와 중국 의존도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첨단 산업의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어쨌든 전 세계 반도체의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좀 미국 눈치도 봐야 되지만 당연히 중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투트랙, 듀얼 트랙을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첨단 공정을, 그리고 이제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간급 생산 라인 구축하면서 리스크를 약간 분산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또한 어쨌든 첨단 패키징 기술은 동남아, 일본을 이전하면서 체제 리스크를 줄이는 움직임도 가속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AI 반도 시대는 칩 설계뿐만 아니라 패키징과 전력 이런 부분을 수직 통합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결국에 따라서 한국은 공급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에 어쨌든 강자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젠수당의 경고는 한국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줄타기를 잘하면서 균형 외교와 기술 분산을 잘하면서 해야 되면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은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미국과 유럽의 첨단 공정, 칩 설계뿐 아니라 패키징과 전략도 필수적일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배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많았습니다. 최근 관련 뉴스 짚어보자면 이 저가 모델 Y와 3 저가형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차가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 대신 원가 절감을 택한 수비적인 선택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볼까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지난주에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놨는데 시장의 평가가 좀 냉정했습니다. 원래 이제 3만 달러대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하면서 이걸 출시했는데, 테슬라의 인기 모델이죠. 3와 Y의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이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5,000달러 정도 낮아진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신형 모델을 기존 모델보다 가격은 10% 정도 낮췄지만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그래서 주행거리가 15%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옵션을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이게 맞나, 이게 저가 모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자동화 기능과 오디오 시스템도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0달러 정도 빠졌는데 가격은, 성능은 5,000달러 이상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신을 좀 느끼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으면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핵심보다는 원가 절감에 눈에 띄게 이제 어쨌든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할 거면 이게 왜 3만 달러 내놨느냐, 오히려 제가 5,000달러 더 주고 좋은 차를 사겠다, 나은 차를, 제대로 된 차를 사겠다라는 생각이고,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어쨌든 수비적인 어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혁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전기차 수요의 둔화와 경쟁 심화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어쨌든 혁신을 대신에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이제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머스크가
단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게 아닌가. 좀 약간 판매 부진이 이어지니까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 하락을 조정을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FSD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현금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객보다는 회사를 너무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공격보다 생존이라는 시기를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의 저가 모델은 그 속에 혁신 공백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터리 용량을 줄였기 때문에 거리가 단축됐고요. 이 자동화 기능이 빠졌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더 하락한 모델 Y와 3 테슬라인데요. 이 단기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구체화 전략이 세울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신차 출시의 배경으로 지목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 1조 달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게 사실은 저가형 모델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놓았던 이유가 아마 테슬라 행보에서 둘러싼 바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한 어쨌든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금의 급여 대신에 12단계의 주식 보상안이죠. 이제 성과급 RSU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이 어쨌든 저가형 모델이 필수적이고 현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을 단계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 최종 목표는 이제 8조 5천억 달러입니다. 현재 애플의 2배에 되는 구조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FSD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AI 기업으로 이제 변신이 필수적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저가형 모델을 내놨는데 졸속이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주사에서는 이 부분이 비현실적 목표고 지나친 권한 집중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판매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는데 어쨌든 무리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보상안은 단순한 어쨌든 보수 체계가 아니라 머스크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에서 AI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천선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현금 확보를 위한 어쨌든 그걸 위해서 고객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주주 권익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보상안 이면에는 미래 비전이나 지배 구조가 얽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의 어떤 승부수는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보상안에 좀 더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조 달러 보상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 머스크가 자동차에서 AI 플랫폼 전환에 대비해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빅애플 스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는 이 LG전자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봤을 때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또한 10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대신증권은 10월을 LG전자가 이 투자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일단은 대신증권은 3분기 실적이 우려 대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5,955억 원, 그리고 매출은 2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20% 줄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려 대비해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에는 미국 관세 대응 전략이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LG전자는 일찌감치 선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이미 택했는데요. 미국의 테네시 공장이 바로 그 선택입니다. 약 6,700억 원을 투자해서 세운 이 공장은 세탁기나 건조기, 워셔액 같은 그런 미국 시장용 생활 가전을 전량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풀 가동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덕분에 LG전자는 관세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에 공급망을 미국 내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도 관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테네시 공장 확대가 가전 부문 수익성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단순한 한 분기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은 선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생산 라인도 최대치로 현지에서 돌리면서 이 현지 생산 비중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도 법인 상장인데요. LG전자는 오는 10월 중순에 인도 법인의 지분 15%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지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은 LG전자가 이 상장으로 인해서 약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번 상장에서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을 15% 정도로만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지분 희석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바로 본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자금은 단순하게 재무 개선 차원을 넘어서서 향후 M&A나 AI나 로봇 이런 신사업 투자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추가 배당 자원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재무 개선과 또 중장기적인 성장 투자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구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디씨 역시 이렇게 평가합니다. LG전자의 인도 IPO가 재무지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 LG전자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전 수요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뉴델리나 푸네에 이어서 이 세 번째 공장인 쓰리시티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좌측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미국 테네시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서는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이 미국 시장용 생활 가전을 이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이 쓰리시티 가전 공장에는 2026년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확장은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이 K가전을 인도의 국민 브랜드로도 만들겠다라는 전략적 행보를 읽힙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LG전자는 요즘 이 가전 자체로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이동 중인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전장 사업 부문입니다. 이 자동차 전장화가 본격화가 되면서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력 모듈과 같은 고부가 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3분기 영업이익률도 이 4.5%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장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4% 넘겠다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경쟁력 확보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과 휴머노이드 같은 신사업 부문입니다. 이 부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선행연구소 차원에서 하던 실험이 이제는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그리고 LG AI연구원이 인공지능 S사원을 맡아서 그룹 차원에서 기술을 결합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 로봇 같은 부분은 가정용에서도 이 휴머노이드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이 HBM 쪽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비 사업에서도 지금 기술 내재화에 뛰어들었는데요. 일단은 핵심 공정은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을 쌓아 올리는 핵심 공정으로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이 공정을 앞세워서 하나세미텍이나 BSI 등과 함께 진입을 해서 2030년까지 양산 검증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냉각 솔루션이나 스마트 팩토리 기술까지 함께 묶어서 AI 데이터 센터용 통합 솔루션 공급사로 도약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전이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AI 인프라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도 도약하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흐름들을 근거로 대신증권은 LG전자를 저평가된 구조적 성장주로 평가합니다. 현재 LG전자의 2025년 기준 주가순 자산 비율은 약 0.6배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6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적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9월에 이 IT 업종이 기대 이상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LG전자도 이 안에서 10월까지도 상대적인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는 저평가 메리트와 구조적 변화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기관 수급까지도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들 전반적으로 정리해봤을 때는 지금 LG전자가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 그래도 많이 덜어냈지만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TV 부진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인도 시장 확대와 전장 사업의 성장, 그리고 로봇이나 HBM 같은 신사업의 이런 새로운 선장 동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0월 2일 이 LG전자의 주가 차트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당시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살펴보자면 1.73% 오른 76,400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대신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약 40에서 45% 수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부분처럼 시장은 여전히 TV나 가전 수요 둔화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테네시 공장을 통해서 방어를 했고요. 또 현금 유입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신성장이라는 축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흐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LG전자가 어느 쪽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는지 그 변화의 속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포트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교보증권의 시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보증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또한 16만 원 선을 유지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본업이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코스알엑스 브랜드의 재도약 기대감입니다.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가 본업 기반을 긍정적으로 본 부분입니다. 일단은 본업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는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857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2% 늘었고요. 이익은 무려 3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안에서 국내 부문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은 5,400억 원, 영업이익은 488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 봤을 때는 일단 면세와 그리고 MBS, 온라인까지도 성장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은 특히 중간 한 자릿수 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안에서 리테일 쪽은 부진합니다. 마트나 방문 판매까지 이런 전통적인 판매 영역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고급 채널이나 온라인이 성장세를 끌고 가는 구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매출은 4,400억 원, 영업이익은 38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역도 지역별로 한번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저 효과 덕분에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미주나 유럽 영역까지도 20%대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북미 시장의 변화입니다. 일단은 추월을 하게 됐습니다.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대표 제품들이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흥행했고요. 특히 에스트라는 미국 세포라 입점 매장을 400개에서 600개 정도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좀 합쳐지면서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추월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외 매출의 32%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28%로 밀리게 됐습니다. 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때 중국 의존도가 60%를 넘던 시절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회사의 체질 변화가 생겼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인도나 중동 같은 신시장 개척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세포라 매장 입점을 라네즈는 마쳤고요. 에스트라는 글로벌 매출 200% 성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시장이 더 넓어지고 있다, 축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다변화들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코스알엑스의 재도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브랜드죠. 3분기 코스알엑스 매출은 전년보다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일시적인 매출 조정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럽 B2B 거래처가 교체가 됐고요. 동남아 지역은 가격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네일라인 판매 부진도 이 감소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단기 조정에 그친다라는 평가입니다. 사실 새로 선보인 헤어라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9월부터는 실리콘투와의 협업까지도 재개가 되면서 해외 채널 매출이 확장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 부분을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 카테고리 확장이 더해진다면 내년부터는 이 코스알엑스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리셋 과정으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재도약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보증권이 바라본 두 가지 요인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최근 흐름들을 좀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이 글로벌 중심의 체질 전환을 아주 빠르게 이동 중인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Create New Beauty라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지는데요. 2035년까지는 매출을 15조 원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했고 또 글로벌 뷰티와 웰니스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보였습니다. 그 방향성에 도달하기까지는 5가지를 좀 갖추어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핵심 시장들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살펴봤던 북미나 중국 그리고 인도, 중동 시장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 여기에 더해서 통합 뷰티 솔루션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바이오 기술 기반의 항노화까지도 연구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민첩한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언급했고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전환까지 나서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축이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10년을 이끌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포부들을 좀 연이어서 발표해놨는데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글로벌 리밸런싱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인도나 중동 같은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례로 마몽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와 손을 잡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까지 8개국에서 동시에 런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몽드가 이제 국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까지도 스킨케어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첫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민첩하게 조직적인 업무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AI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병행하면서 스마트 뷰티 기업으로까지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물류나 연구개발 이렇게 마케팅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이미 2026년 사업년도 매출을 4조 4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상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들과 아모레퍼시픽이 밝힌 포부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규모 중심 성장에서 수익 중심 성장으로 전략의 무게를 옮기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라네즈나 에스테라 같은 그런 것들에 좀 한해여져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코스알엑스의 재도약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브랜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축도 편입되고 있는 구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근거로 아모레퍼시픽을 체질 개선이 현재 마무리된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외 본업의 성장세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코스알엑스도 회복 단계로 돌아서면 실적 개선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10월 2일장 아모레퍼시픽의 마감 상황 한번 좀 살펴봤을 때는 1% 조금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1,900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특히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이 아모레퍼시픽이 한동안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이 K뷰티 수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과 함께 업황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모레퍼시픽 또한 국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보증권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상승 여력 현재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중심에서 이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글로벌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AI까지 편입을 하면서 AI 기반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까지 체질을 바꾸고 있는 시기를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완성도가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기업 가치와 또 앞으로 주가 상승을 결정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는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는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5거래일을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AI 낙관론이 커지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간밤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그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보여주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오르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시선을
떨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들이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장 후에 분위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연휴 전에 시장 분위기도 함께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뚫어냈고요. 3,54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3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 이제 저도 미국 시장도 지켜보고 일본 시장도 많이 지켜봤는데 일본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일본의 현재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반도체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또 올라가는 걸 봐서는 아마도 오늘 시장 장 초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의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승이 이제 끝이다. 이제 상승이 좀 힘겹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많은데요. 저는 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연휴 때 여러분들 좀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미국 셧다운 이슈에 대한 잠재적인 이슈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역외 환율 쪽에서 한 1,400원, 1,420원까지 올라가는 환율, 고환율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은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오전에는 약간은 좀 수급적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전부터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만 좀 지켜보시다가 오후장까지 어떻게 강세가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역외 시장에서는 환율이 1,42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좀 시선을 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좀 역외 시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네. 1,420원대까지 오르게 됐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겠죠. 일단은 시장에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요소기는 해요. 환율 자체가 1,400원대가 우리가 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느덧 연휴 전부터 1,400원 이상에서 전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달러는 강세인데 반해서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연휴 중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이제 신규 총리인 제가 이름을 살짝 까먹었는데 사나이 총리가 좀 거의 확실시 되면서 결국에는 엔화를 좀 더 발행을 하면은 엔화가 약세가 들어오는 거고 엔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엔화 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라고 불리죠. 달러 인덱스도 95, 96 수준에서 99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에는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 우리나라가 한 5거래일 정도 쉬어주면서 미국 시장의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의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결국엔 원화가 달러로 좀 바꿔져 가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지금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뭐 일렬로 지금 뭐 단독으로 나온 뉴스는 어느 정도의 지금 관세 협상이 좀 이뤄지고 있다. 좀 틀은 잡아놨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좀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담이 좀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3,500을 넘어서 뭐 3,600, 3,700을 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좀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있고 거기다가 잠재적인 약간 악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뭐 크게 브레이킹에 걸리거나 올라가는 시장이 갑자기 밑으로 꺾일 만한 그 정도의 이슈는 아닐 거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엔화를 풀게 된다면 이제 달러가 더 강세가 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크게 부담은 없을 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일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서 반도체 투탑의 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장중에 9만 전자와 40만 닉스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오르면서 93,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가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42만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그럼 이 실적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도 4분기에도 이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 반도체 랠리는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반도체만 너무 얘기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비중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예상하는 증권사가 좀 많아지는 걸 봐서는 결국에는 HBM의 납품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 돌아가면서 파운드리 공장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해준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을 맞춘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즐기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인 예로 우리가 한 6개월 전, 아니죠. 한 3개월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조방원만 얘기했을 때가 벌써 3개월 전입니다. 그 조방원들이 아직 밑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언제까지 갈지 맞출 수는 없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언제나 시장의 중심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특히나 여태까지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조방원과는 좀 달리 어쨌든 우리나라를 최대한 먹여 살리는 반도체 부분의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의 지속 강세는 조금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분기 실적을 완전히 깨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반도체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강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가 주도하는 랠리 속에 좀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참 그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살려니 우리가 5만 원대 가격이 기억이 나니까 참 어려운데 저는 반도체는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조방원에서 반도체로 바뀐 게 아니고요. 조방원은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와서 같이 주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방원 플러스 반도체가 된 거고요. 그중에서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하단에서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등줄만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HBM 납품과 거기다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적자폭이 감소가 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제가 이 스탁포인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내가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반도체 ETF도 굉장히 상품이 많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HBM까지 세분화적으로 ETF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ETF라도 투자를 하셔서 지금 랠리에 동참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의 기틀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비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의 반도체 상승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현재 뭐 AI 버블론이다, AI 거품론이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뭐 브로드컴, 뭐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지수를 상승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저는 뭐 언제까지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랠리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세 상승장, 특히나 주도주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 비중을 반도체 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향한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반도체 ETF 쪽으로도 투자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3,61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저희는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5거래일을 쉬고 맞이한 우리 시장인데요. 사실 그동안 뉴욕 증시는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AI 낙관론이 퍼지게 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간밤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그래도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씻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흐름들이 오늘 국내 시장 안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코스피는 1.38% 오르면서 3,5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하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함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5% 넘게 오르면서 9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 넘게 오르면서 424,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코스피 3,500선 돌파를 이끌었던 게 바로 반도체 투탑의 랠리 때문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됐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쉬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에서 1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9% 하락하는 모습으로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5%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5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요. 조금은 혼조세가 깃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48%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4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1.83% 떨어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3%, 에코프로는 0.3% 빠지면서 2차 전지주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668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그래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 오르면서 3,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도체로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을 때 담아놓으신 분들이 많다면은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앵커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포모 현상이 좀 올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좀 우려가 좀 깊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양봉을 키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00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를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2종목에 그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이 435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현재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1.5%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1% 넘게 1.5%가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사항, 반도체의 중요도를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오늘 지금 오전 상황에서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9시 4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100억을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700억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는 게 오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붙고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5% 상승이 과연 오후장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따라붙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현재 외국인이 2,17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수급이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겠지만 2,100억의 거의 8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금요일장이고 아직은 이제 긴 연휴가 끝난 다음에 수급이 뭉쳤다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셨다가는 아마 고점에서 이렇게 좀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은 관망을 해보시고 오후장까지는 좀 느긋이 지켜보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장중 3,6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등락폭이 낮아지게 되면서 3,590선에서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관망적인 자세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글로벌 바이오 업계 쪽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아케로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는 메시 치료제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쪽도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반도체 흐름을 읽어서 이렇게 따라 붙듯이 제약 바이오도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뭐 임상 1상을 성공했다, 2상을 성공했다 이래도 종목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바이오 텍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며칠 전에 봤었던 이제 메세라 인수건도 결국에는 비만약이었고 이번에 아케로 인수건도 이제 비만약을 뛰어넘은 메시 치료제, 말 그대로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방간 쪽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좀 약점을 보이다 보니까는 인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아케로 인수건은요, 조금은 좀 아침부터 전문 용어를 들려드리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원래 기존의 노보노디스크는 GLP-1 계열의 비만약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고비였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 합병을 결정한 아케로라는 회사는 GLP-1 계열이 아니라 FGF21 계열의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케로 회사 자체가 FGF 계열의 신약을 내놓은 건 아니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노보노디스크가 왜 인수를 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위고비로 번 돈과 노보노디스크의 전체적인 인프라로 인해서 이번에 아케로 테라퓨틱스의 임상 3상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고비가 GLP 1계열이고 거기다 아케로가 FGF 21계열을 합쳐진다면 아마도 이 FGF 계열은 특수성이 뭐냐? 그냥 살을 빼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간의 섬유화라고 하죠. 간 섬유화를 가장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신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노보노디스크의 이번에 아케로 인수 결정은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제는 비만약도 비만약인데 여기서 메쉬 치료제까지 이어진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이 메쉬 치료제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장주로 본다면 한미약품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기술 플랫폼 기업인 D&D 파마텍 거기다가 유전자 치료제, 특히나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장기 지속형을 만들 수 있는 올릭스까지 좀 살펴보신다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은 현재 되게 고점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알테오젠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때 알테오젠이 9만 원, 10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이 기업들의 기술들이 메쉬 치료제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조금 스터디를 많이 해보신다면 아직도 이 기업들은 많이 저평가가 돼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장은 반도체 중심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저는 만약에 반도체의 약간 이런 과열 행진이 좀 끝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와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기술 수출 플랫폼 쪽으로 매기가 좀 이어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D&D 파마텍, 올릭스 뭐 이쪽으로 조금은 좀 추가 상승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메쉬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방송 끝나고더라도 꼭 많은 스터디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장세가 혹시나 좀 약해지게 됐을 때 이제 기술 수출 플랫폼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메쉬 치료제 쪽으로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 올릭스 같은 기업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또 다른 변수는 아무래도 정책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예정인데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이런 증권사나 지주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를 본다면 저는 포트에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오늘도 증시가 좋으니까 모든 종목을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정부가 현재 뭐 코스피 5천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5천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말에 3,800까지만 가더라도 이거 코스피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고 거래대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신용지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회사는 증권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중심적으로 반도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권사나 지주사 쪽에 대해서 어느덧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올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전체적인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증권사, 지주사 쪽에는 또 한 번의 수직 상승이 또 올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저 PBR 밸류업 때 느껴보셨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신다면 반도체를 지금 들어갈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한 템포 좀 늦더라도 안전한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주사와 증권사 쪽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기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증권주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조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2.3%가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14일부터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다면 이제 조선주들에게는 반사이익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선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오늘 조선주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동차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 뭐 틀어졌다라기보다는 관세 협상이라는 게 진전이 더욱더 안 되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흐름이 끊기는 거죠. 이러다 보면 미국과 조선 업황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마스가 프로젝트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조선주들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평가돼서 조선주들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은 뉴스 플로어, 그다음에 이슈 플로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쉬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섹터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조선이라고 제가 확신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현재 조선업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는 이 배를 대신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 조선사 중에 가장 잘 만드는 게 중국이고요.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그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과도 우방 간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은 약간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에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고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는 조선업에 아직도 미국은 좀 목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에 조금 포모 현상이 오고 반도체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플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선주가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선주들이 눌러줄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캐스팅콜 통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증시 시작이 됐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5개월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죠.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와 일본 증시가 또 계속해서 잘 가는 증시였는데요. 오늘도 우리 쉬고 돌아오니까 또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2일에 추석 연휴 이 선물 같았던 시장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시원하게 3,600포인트 뚫어주면서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3,592포인트
차트선 코스피가 지나고 있다라는 양상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전략들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대표님 오늘 3,600선을 시원하게도 단번에 뚫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그러니까 네. 시장이 이제 항상 보면은 저희가 항상 명절 때만 되면은 뭐 늘 저희가 권고 말씀으로 이제 변동성을 대비해야 한다, 뭐 물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 괜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우,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시장이 워낙 이제 강하게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괜히 좀 그때 안 팔고 차라리 더 샀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급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여길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의 이제 IT 기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호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IT 산업 특히 이제 AI를 필두로 한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AI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증시가 좀 거품론이 많이 있다, 지금 거품이 많이 껴 있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월가에서도 이제 연말 전망치를 계속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도 뭐 골드만삭스는 뭐 6,600포인트에서 6,800포인트까지 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나 이제 뭐 얼마쯤 갈 거야라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귀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다 들어보셨던 신만전자. 그때 신만전자 간다 했던 사람들이 다 몇 년째 지금 얼굴을 낯빛을 비추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삼성전자가 처참하게 주가가 좀 무너졌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제 참여를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동요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가치들 그리고 특히나 주변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 대한 한국 증시가 가질 수 있는 강점과 변동성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뭐 셧다운 9거래일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시는 살아있다라는 거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그래도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할 부분이 바로 환율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1,420원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이 환율이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환율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증시에 좀 주가 영향을 또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논란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가 잘 가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 증시가 또 부양이 된다라면 또 다행스럽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만큼 이제 환율이 높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실 비싼 돈 주고 환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외국인들 시각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매수세를 명절 기간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추적을 해봤을 때 이제 시야를 보면은 순매수세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로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금과 은, 그러니까 이제 현물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 말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투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이제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부담일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이제 셧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사자인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화폐 가치에 대해서 좀 부신이 굉장히 많이 지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 실질적으로 파트너로 교역 파트너로 굉장히 많이 선정을 했던 뭐 미국 한국과의 관계
관계도 굉장히 좀 우려가스럽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환율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1,400원 이상을 다시 이제 탈환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 대해서 타격이 더 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만일 이제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금값의 가격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당연히 분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만약 이제 1,420원 선 내에서까지의 상승으로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강세론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금과 은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부분은 있는데 우려할 부분 없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테마별로 종목별로 흐름들은 어떤지 테마 3가지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 무섭게도 잘 가고 있는 양상이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 역시 40만 엑스 뚫어주면서 역시나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10월 2일에 추석 연휴 전에 또 선물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이 오픈 AI와의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테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철강 관세율을 높인 상황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 더욱더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유럽 관세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1조 원 넘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적자 늪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뷰티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뷰티 하면 또 그 화랑인 시장 속이죠. K 콘텐츠에 이어서 이제 뷰티 산업까지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시장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올랐던 만큼 지금의 상황도 굉장히 무섭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가 추이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는지 일단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뚫어줬고 SK하이닉스도 40만 X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양상입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 IT 산업에서는 이제 쌀의 역할이다. 과거 네.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산업의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반도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KLX 반도체 지수로만 좀 예시를 드린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했을 때 지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이제 거의 뭐 60% 가량 상승을 네.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산업이 항상 이제 겨울이 온다. 뭐 JP모건에서 맨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다음 날에 주가 떨어지면은 모건 스탠리가 또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반도체를 못 사서 안 다녔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분야도 바로 이 AI 반도체, 특히 이제 이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은 이제 그만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AI 시장에 대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파운드리 산업을 갖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결국 이제 아무리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대형 IB들도 뭐 연말까지도 S&P 500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IT 기업들을 중점으로 IT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거품론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 제가 예시를 많이 드릴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경술국지 때 뭐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밥을 팔던 뭐 아주머니께서 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스시 팔아야겠다 이렇게 바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밥 팔던 분들이 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대. 그래도 국밥을 팔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일본인들이 늘어난 걸 보고 나서 야 나라가 망하긴 망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품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통상 이제 거품론 자체가 거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증시에서는 단기적인 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량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거래량을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와 오픈AI에 대한 이 순환 거래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졌을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오픈AI가 지금 이제 순환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기사는 아마 뭐 명절 때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뭐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은 오픈AI가 그 자금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블랙을 사거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AI 시장을 좀 독점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세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청년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취업이 안 됩니다. 지금 취업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채용할 사람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채용을 지원을 안 하게 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AI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AI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반드시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금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100점 불패의 기업일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이제 공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허수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파트너사들에 대한 연결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미 수출 관련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이 기존 7위에서 지금 10위로 좀 밀려났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0위권 이내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 이걸 보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만으로부터 파운드리 산업을 확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미국의 야욕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AI 독주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미국과 가장 크게 이제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AI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도 반도체 굴기를 선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히토르 수출 이거를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은 히토르라는 것이 뭐 한두 개의 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규제 발표를 했던 것도 총 17개의 히토르 중에서 또 7종을 또 추가로 규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이제 유도무기 그리고 이제 전지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좀 밀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국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출을 조금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겉으로 포장을 잘한 거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기술력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줘봐야 어차피 미국이 독식할 것 같으니 이거 양을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히토르 수입 관련해서 좀 통제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실 것 같은데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분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이 카드를 갑작스럽게 꺼낸 이유는 지금 다가올 에이펙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무래도 서방을 좀 압박하려는 카드로 좀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서방으로부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외교적 우위를 지금 가져오려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AI 규제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서 뭐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좀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AI 산업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이 규제법 때문에 너희도 공정하게 얘기를 해라. 너희 국가에 있는
너희 나라에 있는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해라라고 해버린 바람에 사실 유럽 내에서도 AX, 그러니까 AI 산업을 접목해서 확장시키는 부분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1조 6천억 가량의 이제 규모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로봇, 헬스케어 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AI 산업을 도입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먹거리를 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풍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눌림이 좀 오랫동안 있었고 또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장일까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시점을 반드시 좀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매수를 뭐 큰 물량을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거를 요약해 보자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 고객사로서 반도체 투톱이 아직은 견고한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히토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오기 위한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대처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상승 포지션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 좀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잠정 실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좀 숫자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에서 HBM 출하 확대가 아무래도 좀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서 쇼티지에 대한 현상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잘 팔리면서 어떤 모멘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을 봐야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쇼티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쇼티지가 나타나게 될수록 이제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는 가치를 좀 더 부과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제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차순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흔히 말하는 질이 좀 떨어진 반도체를 수입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구육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그동안에 좀 간격이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HBM3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설계 동의를 또 받게 됐었고 또 HBM4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쇼티지에 의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빨리 반응을 하는 모습들보다는 조금 이른바 좀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반도체 실적들 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상승 랠리들 하나씩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에서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에서도 다 탄력을 제채로 받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제주반도체도 11%, 원익홀딩스 거의 뭐 상한가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심텍도 5%, 이제는 소부장까지도 모두 다 잘 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의 좀 모멘텀을 잘 살려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한 달 사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이슈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HBM4 제품으로 이제 라인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라인의 증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은 신설 라인에 대해서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국내의 이제 라인 증설보다는 해외 라인 증설 여부까지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좀 빨리 반응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정 매물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좀 더 확대를 해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단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거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던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볼만한 기업으로는 뭐 SNS텍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선포를 함과 동시에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기업인데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이제 이슈가 걸리면은 항상 이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EUV 펠리클 특허를 또 공동 출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호흡을 좀 길게 보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또 얻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좋은 설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수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런 기업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탑픽으로 SNS텍 주셨는데요. 오늘도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잘 지킬 수 있는 만한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바로 철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철강 쪽의 관세율이 다시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까지도 어느 정도의 물량이 넘어서게 된다면 25%에서 50%까지 이제 점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의 철강 랠리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을 거고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제 노동 환경 보장 그리고 복지 여건까지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노란봉투법이 뭐 무슨 악법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인권 권익에 대한 부분들에서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이제 금속이나 철강 노조 측에서 이제 했던 행보들을 좀 되짚어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이제 활동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손익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굉장히 덤핑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어떤 잔꾀를 쓰기 시작했냐면은 흔히 말하는 택가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지금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산이라고 붙여 있는 제품들 아변 강판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제품에 또 활용돼서 들어온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관세를 이제 증가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택가리를 좀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에 있는 철강 업계를 좀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자국 무역에 대해서 이제 보호주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좀 깡패짓을 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철강주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일단 유럽 철강도 사실은 미국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수출국으로는 1위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 주체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EU가 훨씬 더 수출 규모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쿼터제가 사실 이제 적용되는 무관세 쿼터가 지금 47%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관세 적용까지 또 추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현대제철인가 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해외 실적들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산 덤핑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철강주를 좀 잡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년 대비해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조업일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에 대한 영향을 대비를 했을 때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현재 철강업계 같은 경우도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좀 절박하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기업들 중에서 그럼 만약에 철강주를 그래도 제가 발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단연 저는 AX가 적용이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가 직접적으로 기술로 접목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인이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중국의 저가 덤핑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려는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산 기업들까지도 타격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 관세 무풍지대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뭐 현지 투자를 지금 설비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로봇 설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철강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먹거리는 단순히 아변 강판을 만든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로보틱스 산업까지도 좀 더 선점을 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마음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 모멘텀으로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펀드처럼 그러니까 월 정기 매입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 비중을 축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유럽이 철강 관세 관련해서 증가한 것도 아무래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 보호주의가 좀 끼어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철강 관련해서 좀 전략들 세워보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관련해서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AX가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시면서요. 이 관련된 모멘텀들도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랠리가 또 무섭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도 오늘 탑픽 종목으로 SNS텍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또 끼어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오늘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우리 시장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우려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3분기 실적 개막을 문을 좀 열고 있는데요. 사실 연휴 이후의 첫 거래일인 오늘인데 이 글로벌 변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600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현재 1% 넘는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오늘 계속 상승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상승과 하락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고개가 다시 꺾였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8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도 비슷한 물량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담아내고 기관은 덜어냅니다. 코스닥 개인은 793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내에서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랠리가 오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4%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는 3% 넘는 상승률, 제조업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증권과 의료정밀은 모두 1% 넘는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3,500선을 넘어서면서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죠. 정책 수혜감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얹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운수 장비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조선주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철강 수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 또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과 섬유의복은 1% 넘는 하락세, 그리고 운수창고와 종이 목재는 1%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기계 장비가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이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비금속도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기타 제조, 의료 정밀 기기까지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상승 업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도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하락 업종에는 이 섬유, 의료와 음식료, 담배가 2% 그리고 제약까지도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의 흐름이 좀 아쉬운데요. 이어서 금속과 운송 장비 그리고 종이 목재까지는 1%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반도체가 쉬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에는 연휴가 없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세,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 이어가지고 있고요. 94,000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0만 닉스를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무려 9% 넘는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이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6% 넘는 6.32%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5%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6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반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는 10조 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조 원 돌파는 무난하고 11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사실 로봇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안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 대형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이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좀 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각각 18% 그리고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클로봇은 이 서비스용 로봇 테마로 묶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원익홀딩스도 오늘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반도체의 랠리가 계속해서 소부장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 결국 상한가 도달하면서 19,070원 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원, 14% 넘는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주가 좀 아쉬운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드의 FDA 승인으로 인해서 사실 이 최근 증시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표주로 좀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오늘 제약주 전반이 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알테오젠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3,6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고 있죠. 1,420원대로 급등을 하면서 수급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